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얼마 전까지는 예비 신부였어요.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비 신부였다가 아니게 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합니다. 아마 많은 분이 재밌게 들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제 이야기가 아니라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들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외동딸입니다. 그리고 소위 이야기하는 굉장히 부잣집 외동딸이에요.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집은 늘 부자였거든요. 게다가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재산으로 사업을 하셨는데 그 사업이 크게 성공해서 우리 집 재산은 더 불어났고 말이죠. 그래서 주변에서 이런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돈도 있는 놈들이 번다니까. 돈복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 하여간 부럽네 부러워. 라고 말이죠. 뭐 돈이 돈을 부른다 이런 말 자체가 저희 아버지의 능력을 인정한다기보다는 부모 잘 만나서 잘 살게 된 거다. 네 능력은 하나도 없다. 이런 말이나 다름이 없는 말이라 저는 딱히 칭찬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고 자라서인지는 몰라도 저는 제 능력으로 성공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아무 걱정 없이 공부를 할 수 있었던 것도 편안한 마음으로 마음에 짐 하나 없이 홀가분하게 어딘가에만 몰두할 수 있었다는 것도 그 자체가 다 집안의 여유로운 환경에서 오는 것이었는데 당시에는 어려서 그냥 제가 공부를 잘하는 것, 좋은 학교에 가는 건 다 제 능력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지금은 제가 가진 조건들이 남들에 비해 유리하다는 것도 알게 모르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많다는 것도 다 잘 알고 있어요. 아무튼 남자친구는 그렇게 제가 뭔가 많이 가지고 누리고 있다는 걸 숨기고 싶어 할 때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의사였어요.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조금 좋지 않을 때 병원에 갔다가 자주 마주쳤었어요. 볼 때마다 사람이 정말 친절하고 좋아 보였습니다. 너 담당 의사 선생님 사람 되게 좋아 보인다. 왜? 관심 있어? 내가 한번 연결해줘? 됐어. 그냥 그래 보인다는 말이야. 얼굴에 나 관심 있어요 쓰여 있구만. 아닌 척은. 그렇게 친구가 중간에서 다리를 놔서 남자친구와 만나게 됐어요. 친구는 너희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는 말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친구나 저나 주변에서 돈만 보고 접근해오는 사람들이 많았고 둘 다 그런 거에 환멸을 많이 느꼈었거든요. 아무튼 남자친구와는 그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어딘가 여유로움이 느껴져. 내가? 왜지? 그냥 그래 보여. 뭔가 조급함이 없달까? 칭찬이야? 그래서 내 조급함이 안정된다는 말이었어. 칭찬이야? 숨기려고 해도 어딘가 그런 분위기나 기운이 풍겨나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끝까지 숨길 생각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남자친구는 만나면 만날수록 너무나 좋은 사람 같았거든요. 결혼하고 싶어질 정도로 말이죠. 그런 사람에게 끝까지 숨길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남자친구의 집안은 그다지 막 부자거나 그런 건 아니었어요. 물론 아버지가 대기업을 다니기는 했던 것 같지만요. 그러니까 중산층,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전업주부라고 하셨고요. 언젠가 남자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엄마가 나한테 거는 기대가 정말 크셨지. 그게 많이 부담스러웠던 시절이 있었고, 그래서 그때 조급한 마음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 공부를 잘해야 한다, 의대에 가야 한다, 뭐 그런 마음 말이야. 남자친구에게 전해 들은 몇 가지 이야기만으로도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어떤 분이신지는 대충 알 수 있었어요. 아들에게 자신의 인생을 거는 어머니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의사가 된 아들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고 그거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는 어머니 말이죠. 저는 사실 그게 잘못되었다고는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대개 그런 어머니들이 자신의 아들보다 못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으니까 그런 건 싫지만요. 연애만 하고 딱히 결혼 생각이 없었을 때는 남자친구의 집안 분위기라던가 그런 것들이 전혀 신경이 쓰이지 않았었는데 결혼을 생각하는 시점이 되니 신경이 쓰이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혹 남자친구가
자신의 집안 이야기라 하면 주의 깊게 들었던 것 같아요. 누나도 좀 그런 편이기는 하지. 뭐가 그런 편이야? 나한테 거는 기대가 크다고 해야 하나? 그래서 가끔 부담스러워. 그런데 오빠네 집은 오빠의 성공만을 바라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 그런데도 그런 편이야. 그래서 나도 가끔 이해할 수 없어. 의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직업이라고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말씀하시는 게. 언젠가 한 번은 어머니가 너 정도면 재벌집에서 데리고 가야 하는 사윗감이 아니냐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놀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결혼하지 말아야 하나 이런 생각도 했었다고 말이죠. 누구를 데리고 가도 만족을 못 하실 것 같다면서요. 아마 남자친구는 그래서 저에게 청혼하는 시점도 늦어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도 많이 망설였던 것 같고 말이죠. 우리 집이 그 정도로 부자인 건 몰랐으니까요. 게다가 그즘 저는 아버지 회사에 취직했었거든요. 아버지 회사가 좋은 회사고 내실이 있는 회사기는 했지만 저같이 학벌이 좋은 사람이 1순위로 취직을 원할 만한 대기업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남자친구도 의문을 가지는 듯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 회사에 취직한 건지 말이죠. 저희 아버지 회사라는 걸 몰랐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만하기는 했어요. 그냥 아는 분이 그 회사가 비전이 좋다고 해서. 그래, 본인 만족이 제일 중요한 거지. 더 이상 묻지 않고 그렇게 지나갔지만 말입니다. 나중에 그 회사가 우리 아빠 회사고 그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공부를 하는 중이다 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표정을 지을지 궁금했어요. 그리고 사실 걱정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숨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본의 아니게 작게 거짓말을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기분 안 나빠할걸? 오히려 로또 맞았다고 생각하지. 너희 집 같은 집안의 사위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게 로또지.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조금이라도 서운할 수 있잖아. 걱정하지 마. 그런 감정은 잠깐이라니까?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는. 그리고 어차피 곧 말할 생각이기도 했고 말이죠. 아무튼 남자친구는 저에게 청혼을 계속해서 망설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가 만난 지 3년이 조금 지나고 나서야 어느 날 넌지시 저에게 묻더군요. 우리 집 같은 집이라도 괜찮겠어? 라고 말이죠. 사실 그때의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 같아요. 뭐 유난스러워봐야 얼마나 유난스럽겠어.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나는 오빠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빠는 아니야? 내가 걱정되고 미안해서 그렇지. 나도 너랑 함께면 괜찮아. 그렇게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 집으로 먼저 인사를 갔습니다. 그때 남자친구는 처음으로 저희 집이 그렇게 부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어느 정도는 알 걸로 생각하기는 했었거든요. 제가 하고 다니는 것들이 일반적인 가정 환경에서 하고 다닐 수 없는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꿈에도 몰랐던 것 같더라고요. 원래도 둔한 편이라고 생각하기는 했지만 저희 집을 보고 그 정도로 놀라는 남자친구를 보면서 정말 둔하기는 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기 집이 이러면 이렇다고 진작 이야기를 해주지. 선물 민망하게. 남자친구는 사온 과일 바구니와 한우 세트를 보고 기가 죽은 듯 말했어요. 저는 어쩐지 그 모습이 더 와닿았던 것 같습니다. 아니야. 오빠가 사온 거면 뭐든 좋아하실 거야. 정말? 그럼. 우리 엄마랑 아빠는 내가 평생 결혼 못할 줄 알았다니까? 이렇게 결혼하겠다고 남자를 데리고 온 것만으로도 기뻐하실 거야.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원래 남자친구가 생겨도 한 번도 엄마와 아빠한테는 말한 적도 없었고 연애하는 걸 티를 냈던 적도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뉴스 같은 걸 보면서 요즘 남자는 믿을 수 없다는 등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해댔던 탓에 저희 부모님은 막연히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느 날 제가 남자를 소개하겠다고 자리를 마련하겠다 하니 펄쩍 뛰며 좋아하시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저희 엄마와 아빠가 좋아할 유형의 사람이었어요.
아니, 저희 엄마와 아빠뿐 아니라 어르신들이 좋아할 유형이었습니다. 서글서글해 보이는 인상과 사람 좋아 보이는 웃음 같은 것들이 말이죠. 사실 저도 남자친구의 그런 모습에 호감을 느낀 거고 말입니다. 어쨌든 제 예상대로 저희 엄마와 아빠는 남자친구를 매우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남자친구가 내내 긴장을 잔뜩 한 채로 밥을 먹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돌아갔는데도 그 모습이 순수해 보였다나 어쨌다나요. 사람이 인상이 참 좋아 보이더구나. 엄마는 찬성이다. 아니, 뭐 한 번 봤으면서 찬성이래요. 원래 좋은 사람은 한 번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야. 아빠도 찬성이다. 이런 말하면 사람들이 편견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공부를 잘한다는 건 성실하고 끈기도 있다는 말이야. 의사라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성실함과 끈기가 합격인 거고. 부모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사실 남자친구의 직업이 의사라고 했을 때 두 분 다 입꼬리가 올라가는 걸 제 눈으로 봤었거든요. 뭐 부모님으로서는 그러실 만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아무래도 어디에다가 이야기하기 좋은 직업이기는 하잖아요. 의사라는 직업이 말입니다. 여기저기 아는 사람이 많은 분이니까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오빠 정말로 마음에 들어 하셔. 정말? 내가 그럴 거라고 했잖아. 남자친구는 정말 다행이라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그때 어련히 남자친구가 자기 집에 저희 집안 이야기를 했을 걸로 생각했습니다. 뭐 그게 비밀도 아니기도 했고 그런 부분을 미리 이야기하면 이러나 저러나 결혼 허락을 받기는 더 수월해지는 게 사실이기는 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인사를 하러 갈 때 정말 조금의 걱정도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안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라고 했죠? 32입니다. 저의 그 말에 남자친구 어머니의 인상이 확 찌푸려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첫인사를 하러 가서 처음으로 받은 질문이 나이에 관한 질문이었고 32이라고 하니 바로 사정없이 인상을 찌푸리시더군요. 아니, 여태 결혼 안 하고 뭐 했어요? 못한 건 아니고? 네? 정말 무례한 질문에 제가 헛걸 들었나 싶어서 그렇게 되물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남자친구 어머니의 표정을 보고는 일부러 한 말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정말 제 나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듯 했거든요. 나는 손주를 많이 봤으면 좋겠어서 며느리 될 사람의 나이가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좋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구나. 할 수도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여자의 신체적 나이는 35이 넘으면 노산으로 분류가 되고 의학적으로 산모의 나이가 많으면 산모에게도 아이에게도 좋지 않다는 건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사실이기는 하니까 말이죠. 하지만 그건 남자 또한 마찬가지긴 했습니다. 아빠도 나이가 많은 것보다는 젊은 게 아이에게 더 좋았거든요. 그리고 제 남자친구는 저보다 3살이 많은 35이었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농담하듯 웃으며 말했어요. 그거야 남자 여자 다 똑같은 거죠 뭐. 라고 말이죠.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더 표정을 찌푸렸습니다. 그 전보다 훨씬 더 사정없이 말이죠. 그래도 아무래도 여자보다는 남자가 낫지. 어째 어른이 하는 말에 한마디도 질 생각이 없어 보이네. 뭐 굉장히 화를 내면서 한 말은 아니었지만 누가 들어도 말에 뼈가 있기는 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표정이나 말투도 굉장히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게 분명했고 말이죠.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남자친구의 집안에서 저희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알고 있을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냥 그런 조건들보다 제 나이가 많은 게 더 걸리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의사인데 뭐가 그렇게 걱정이세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냐? 그리고 요즘은 그렇게 늦은 나이도 아니에요. 저도 많잖아요. 하여간 너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보며 혀를 차더군요.
사실 저는 예상과 다른 저에 대한 태도에 당황을 많이 했던지라 기분이 나쁘고 이런 것도 크게 와닿지 않았어요. 수월할 거라 생각했던 첫인사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에 몹시 놀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남자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오빠, 부모님께 우리 집에 관해서 이야기했지? 어? 아니, 이야기 안 했는데? 저는 남자친구의 그 대답에 더 당황했던 것 같아요. 왜? 그리고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너가 나한테 이야기를 그동안 안 해준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걸로 생각했거든. 그래서 그냥 안 했어. 네가 원하면 네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참 바르고 성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이라 남자친구를 좋아하기는 했지만 가끔 답답한 구석이 꽤 있기는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한숨을 쉬며 답답하다는 표정을 짓자 남자친구가 저에게 묻더군요. 왜? 오늘 내가 이야기할까? 아니야, 내가 할게. 그런데 남자친구가 저희 집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게 어떻게 보면 천운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그 결혼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도 다 남자친구가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였으니까요. 만약에 모르고 결혼했다가 언젠가 크게 후회할 날이 왔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밥 먹거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퉁명스러운 말투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간 부엌에서 저는 물론이고 남자친구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밥상이 손님을 맞이한다는 밥상이 아니었거든요. 물론 융숭한 대접을 바란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기대를 아예 하지 않았다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집에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는데 평소에 먹던 콩나물국에 냉장고에서 방금 꺼낸 것 같은 반찬 대여섯 가지는 정말 너무하지 않나요? 제가 대접받고 싶다 이런 걸 떠나 그건 기본적인 예의의 문제인 거잖아요.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분은 나를 허락할 마음이 추호도 없으시구나 하고 말이죠. 그 밥상을 보고 나니 제가 어느 집안 딸이고 우리 집에 얼마나 잘 살고 이런 말을 하는 것조차 부질없게 느껴지더군요. 사람을 이런 식으로 대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아니, 어머니 이건 남자친구도 엄청나게 당황했는지 말을 더듬으며 자신의 어머니를 향해 인상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런 남자친구를 보고서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저에게 되물었어요. 왜? 밥상이 마음에 안 드니?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면 됐다. 앉아서 먹지 않고 뭐하니? 내가 요즘 하도 정신이 없어서 따로 뭘 할 겨를이 없었다. 저는 표정이 구겨지려는 걸 정말 안간힘을 다해 참아내고는 그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나왔어. 그래 왔냐? 바빠서 오늘 못 올 것 같다더니. 일이 일찍 끝나서 오빠가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온다는데 궁금해서 참을 수가 있나? 빨리 해결하고 왔지. 남자친구의 여동생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공무원이었거든요.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남자친구를 통해서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던지라 왜인지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렇게 웃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는 남자친구의 어머니를 무슨 얼굴로 봐야 할지 잘 모르겠다던 상태였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한 것이 반갑기까지 했어요. 이내 곧 그 생각을 접었지만 말입니다. 생각보다 별로 안 예쁜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본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저를 향해 인사 다음으로 건넨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아니 그런 말을 듣고 그런 취급을 당하고 기분이 안 나쁠 수 있겠냐고요. 더구나 저는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그런 노골적인 무시는 생전 처음 당해봤습니다. 제가 가진 조건들 덕에 늘 누군가에게 대접만 받았지 말입니다. 그래서 더 당황하고 삐걱거릴 수밖에 없기는 했어요. 야, 너는 처음 본 사람한테 그게 무슨... 아니, 오빠가 맨날 여자친구 이야기만 하면 예쁘다는 말을 했으니까
나는 정말로 얼마나 예쁜지가 제일 궁금했단 말이야. 그런데 뭐 별로 막 예쁘지도 않네. 그래, 네가 맨날 그랬는데 애가 조금 궁금해할 수도 있지. 너는 그런 걸로 동생한테 그러니? 둘이 아주 장단이 잘 맞더군요. 남자친구에게 전에 들었던 말에 의하면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딸내미를 볼 때마다 잔소리하고 둘이 매일 싸운다고 있었는데 남에 대해서 안 좋은 험담이나 그런 짓을 할 때면 장단이 잘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둘은 아주 잘 맞아 보였습니다. 이제 밥 먹으려던 거야? 나는 아직 안 먹었는데. 남자친구의 여동생은 그렇게 이야기하며 부엌으로 얼른 들어가더군요. 그리고 전 봤습니다. 순간 몹시 당황한 그녀의 표정을 말입니다.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보기에도 그 밥상은 정말 말이 안 되는 밥상이기는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자기 엄마의 의도를 눈치를 챈 여동생이 이내 표정 관리를 하며 웃었습니다. 그러고는 말했어요. 다들 뭐해? 앉아서 먹어요. 맛있겠네. 라고 말이죠. 그쯤 되니 저는 그 상황이 재밌다는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한편에 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어디까지 하나 보자 하는 마음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저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오히려 당황하더군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말이죠. 그렇게 식사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은 서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남자친구는 표정에서 상당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줬고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제가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으니 중간중간 제 눈치를 힐끔하고 보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그 식사는 제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할 식사 자리일 겁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대충 치웠어요. 사실 치울 것도 없었습니다. 반찬은 뚜껑만 닫으면 되었고 제가 먹은 밥그릇과 국그릇만 싱크대에 가져다 두면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아무 표정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밥그릇과 국그릇을 싱크대에 담그니 남자친구의 어머니도 순간 민망한 듯한 표정을 짓기는 하더군요. 얘가 사온 과일 좀 네가 깎아봐라.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자기 딸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올 때 백화점에서 가장 비싸다는 과일 바구니를 사들고 왔었거든요.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비싸 보이는 그런 과일 바구니 말입니다. 와, 나 이렇게 어마어마한 과일 바구니는 생전 처음 보는데? 이거 얼마 줬어요? 엄청 비쌀 것 같이 생겼네? 쓸데없는데 돈 쓰는 것도 영 마음에 안 들고 저런 거 살 돈이면 고기가 몇 근인데. 사실 거기다 대고 바로 말하고 싶었어요. 그런 과일 바구니도 고기 몇 근도 저에게는 껌값이니 그런 걸로 혀를 차실 필요가 없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그래도 저는 남자친구와 결혼을 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말은 하지 않고 꾹 참았습니다. 그런데 직업이 뭐예요? 오빠한테 물었을 때는 그냥 회사 다닌다고 들었는데. 무슨 회사의 어떤 직종인 거예요? 깎은 과일 하나를 입으로 쏙 집어넣은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저를 보고는 묻더군요. 저는 웃으며 제가 다니는 회사이자 저희 아버지의 회사인 그 회사 이름을 댔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남자친구의 여동생의 표정이 싹 굳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건 남자친구의 어머니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 좋은 곳 나왔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아마 들으신 게 맞을 거예요. 저는 소위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다는 대학을 나왔었거든요. 보통 그런 대학을 나와서 회사에서 일한다고 하면 대기업을 생각하기 마련인데 제가 다니는 회사는 중견기업이니 그런 표정들을 지은 걸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런 회사를 간 거니? 그건... 제가 말을 하려 하는데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말을 끊고 다시 물었습니다. 거기서 무슨 일 하는데요? 뭐 대기업 아니더라도 스카우트 받아서 간 거면 연봉이나 직급이 엄청 높을 수도 있는 거니까. 저는 저희 아버지 회사에서 비서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무슨 일을 하냐고 묻길래 그거부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비서로 있어요. 순간 두 사람에게 정적이 흘렀어요. 몹시 놀라고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내 남자친구의 어머니의 표정이 더없이 구겨졌어요. 아니 그건 구겨지다 못해 상당히 불쾌해 보이기까지 한 표정이었습니다. 비서?
방금 비서라고 했니? 갑자기 소리를 버럭 지르시더군요. 저는 순간적으로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그런 남자친구 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작게 욕을 뱉는 것 같았어요. 남 커피나 타주고 골프 심부름이나 하는 그런 비서? 그런 비서를 말하는 거야, 지금? 비서라는 일에 대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는 게 되게 그런 것이라는 것쯤은 알고 있기는 했습니다. 요즘 비서들은 굉장히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일을 한다는 걸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냥 높은 사람들 옆에 딱 붙어서 그 사람들 비위나 맞추고 스케줄이나 관리하는 사람들로 아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상사가 모든 일을 깔끔하게 할 수 있게 회사의 모든 상을 다 머릿속에 넣고 있어야 하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사실 제가 비서일로 일을 배우기 시작한 것도 회사가 돌아가는 전반적인 사항과 아빠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바로 옆에서 보고 배우기 위해서 그 일부터 시작하게 된 거였거든요. 그리고 하면서 실제로 대단히 많이 도움이 되었고 함께 비서 일을 하는 분들을 존경하게 되었고 말입니다. 당장 나가라.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 아니, 어머니 왜 이러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의사를 만들어놨는데 남 시중이나 드는 저런 전한 직업 가진 애랑 결혼을 시켜? 전한 직업이라뇨? 남자친구가 놀라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나섰어요. 자신의 오빠를 향해 눈을 부릅뜨면서 말입니다. 직업에 아무리 귀천이 없다지만 그래도 다르지. 오빠는 의사고 나는 공무원인데 옳게 될 사람 직업이 비서라고? 나도 싫어. 내가 결혼할 사람인데 네가 좋고 싫어서 뭐 할 건데? 어머, 이 오빠 말하는 것 봐. 당연히 오빠가 결혼하면 이제 한 가족이 되는 사이인데 싫을 수 있지. 아니, 지금 두 사람이 뭔가 대단히 잘못 알고 있는데 남자친구는 그 뒤에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재빨리 남자친구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더 이야기하지 말라는 신호를 보낸 겁니다. 그리고 남자친구는 제 말을 알아들은 듯 했어요. 입을 꾹 다물었거든요. 비서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이 있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요즘 비서들은 달라요. 상사가 모든 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옆에서 도우려면 회사의 모든 일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다들 똑똑하고 엘리트인 분들입니다. 연봉도 많이 받으시고요. 천천히 제대로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도 화가 나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거기에 대고 똑같이 소리를 지르고 화를 내면서 그들에게 맞서고 싶지는 않았어요. 이성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통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 엄청난 착각이었지만 말입니다. 남 시중 드는 건 맞다는 거 아니니? 옆에서 일을 잘하도록 도와준다는 게 그런 말이잖아. 아니, 그걸 시중이라 하시면 그게 시중이 아니면 뭐야. 본인이 하는 일이라고 지금 엄청나게 포장하는 것 같은데 그거 남 시중 드는 거 맞아요. 뭔 말이 통해야 설득이라는 것도 하죠. 이미 그렇게 생각하고 본인들의 생각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요. 그 둘이 딱 그랬습니다.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할 거니까 아가씨도 집으로 돌아가요. 제가 하는 결혼인데 어머니가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제가 하는 결혼? 그러면 부모고 형제고 결혼식에 아무도 참석 안 하고 평생 얼굴도 안 보고 그렇게 살아도 좋다는 말이니? 이게 그렇게까지 반대할 일이에요? 어디서 비서 나불랭이를 데려와서는 나는 비서 같은 일하는 여자한테 내 아들, 내 의사 아들 못 준다. 이 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앞서 이야기해드렸듯 저는 어디 가서 이렇게 무시당해본 경험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경험이 더욱더 충격적이기는 했을 거예요. 사람이 앞에 있는데 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의 직업을 그리고 나아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까지 무시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에 상당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던 것 같아요.
이런 집안 사람들과는 가족이 될 수는 없겠다 하는 생각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생각에 쐐기를 받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오빠를 어떻게 키웠는데 자기 결혼이니 상관없다는 식으로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 엄마 오빠한테 그 정도 요구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 내가 이거 억울해서 원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이래서 집에는 사람을 잘 들여야 하는 거야. 이렇게 들이기도 전에 분란부터 나는 사람을 어떻게 들이니? 입은 비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랬다고. 이 소란과 분란을 일으킨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었죠. 저는 오늘 잘해볼 생각이었고 제 입에서 먼저 좋지 않은 말이 나간 건 단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나도 싫어. 우리 오빠가 의사인 건 내 친구들이랑 지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결혼한다고 이야기해봐. 다들 대단한 올케 맞을 줄 알 거 아니냐? 그런데 그런 대기업도 아닌 회사의 비서라니? 쪽팔려서 어떻게 옳게 이야기를 하냐고. 나도 절대 싫어. 다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비서를 누가 창피해. 내가 창피하다 내가. 됐냐? 안 된다고 했지? 절대 안 된다고. 그리고 그쪽도 이쯤 했으면 이만 나가요. 이런 꼴을 보고도 어떻게 거기에 서 있어? 여간 뻔뻔한 게 아닌가 보네. 또 생각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저희 집안 이야기를 자신의 엄마와 여동생에게 하지 않은 게 어쩌면 천만다행한 일이라고 말이죠. 저희 집안은 알아서 저희 집이 부자여서 첫 만남부터 저에게 잘해줬다면, 그래서 제가 그 모습만 보고 결혼을 하기로 했다면 이런 사람들일 줄은 정말 영영 몰랐을 거 아니에요. 예전부터 자주 들었던 말 중에 결혼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집안과 집안이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의 가족들도 정말 중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건데 두 사람만 좋으면 됐지. 가족이 무슨 상관이야. 나는 남편 될 사람이랑 사는 건데? 그런 제 말에 친구가 이렇게 대답했던 기억도 있네요. 그게 아니란다 친구야. 그 사람의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데.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평생을 보고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고 알게 모르게 나에게도 굉장한 영향을 끼쳐. 언젠간 너도 내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그때는 친구의 그런 말을 듣고도 그냥 웃어 넘겼는데 그 말이 맞더군요. 나랑 결혼을 하게 될 당사자가 아무리 좋아도 가족이 이 지경이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을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데 그건 할 수 없겠더라고요. 제 직업이 비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반대하시는 건가요? 뭐 그게 지금은 결정적이기는 해도 그것만은 아니기는 하지. 그러면 또 뭐가 있는데요? 나이가 많은 것도 걸리고 이렇게 어른이 하는 말에 순종 안 하는 것도 보니 집안 교육도 제대로 안 받은 것 같고. 집안 교육이라니 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더라고요. 그 정도로 막대먹은 집안에서 남의 집안을 평가하는 게 정말 기가 차고 우스웠습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피식하고 웃음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저를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바로 받고 말입니다. 웃어? 내가 하는 말이 우스워? 어디 어른 앞에서. 그런 두 사람을 보고 제가 진지한 얼굴로 말했어요. 아니, 두 분이 너무 한치 앞을 모르고 이러시는 게 웃겨서요. 조금 뒤에 제가 하는 말 이후로 태도가 바뀔 것도 그렇고. 저렇게 속물이고 노골적인 사람들이 제 집안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표정을 할지 너무 궁금하더군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얼굴로 바라보는 두 사람에게 또박또박 말을 해줬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가, 그니까 제가 비서로 있는 회사가 저희 아버지가 운영하시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그 대학을 나가고도 대기업이 아닌 그 회사에서 일을 하는 거고요. 제 말에 두 사람은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제가 모시고 있는 회장님이 저희 아버지시라고요. 그런 제 말에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눈이 더 커질 수 없을 만큼 크게 커졌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듯 했어요.
심하게 더듬었거든요. 뭐라고? 아버지 회사? 네, 저희 아버지 회사요. 그러니까 그 회사를 운영하는 회장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쪽이? 네, 회장 딸, 그게 저예요. 지금은 아버지 회사 물려받으려고 공부차 일하는 거고. 그제야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아들은 듯 보였어요. 두 사람은 곧장 자기 아들이자 오빠인 제 남자친구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지금 뱉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인지 확인하려는 몸짓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의 행동을 알아들은 남자친구가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남자친구의 입에서 확답이 나오자마자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는 걸 바로 앞에서 봤습니다. 사람의 표정이 그 정도로 다이나믹하게 한순간에 그렇게도 달라질 수도 있구나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두 사람을 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뭐 어떻게 됐던 간에 저도 이 결혼은 못할 것 같네요. 두 분 같은 사람들과 한 가족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서는 남자친구를 바라봤습니다. 오빠, 미안해. 하지만 오빠도 오빠 어머님이랑 여동생을 봤으니까 이런 내 결정을 존중해주는 걸로 생각해. 나는 오빠랑 결혼 못할 것 같아. 남자친구 본인도 오늘 보고 들은 게 있으니 차마 저에게 더 말을 하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살짝 아파져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생각을 바꿀 마음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 과일 바구니 진짜 정말 비싼 거긴 하니까 맛있게 드시고요. 그렇게 말하고 그 집을 나오려고 하는데 다급한 목소리가 저를 붙잡더군요. 잠시만요. 그 목소리에 돌아봤습니다. 아니, 그런 건 진작에 말씀해 주시지. 왜요? 돈 많은 부잣집 딸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저는 그게 더 싫은데. 아니, 우리 말은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닌데요? 오해라는 말은 하지 마세요. 제가 몇 번이나 말하고 하긴 했잖아요. 두 사람은 굉장히 낭패감이 가득한 얼굴로 서로를 마주보더니 다짜고짜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러고는 우는 소리를 내며 징징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잘못했어. 미안해요. 아니, 오빠는 왜 진작 말을 안 해주고. 정말 죄송해요. 그 와중에도 미리 말해주지 않은 남자친구를 원망하는 듯한 그 말에 더 기가 찼습니다. 저는 그런 두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다 말했어요. 결혼은 가족과 가족이 만나서 가족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머니랑 여동생 같은 분과는 한 가족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다른 조건 좋은 며느리분 잘 찾아보시고 그리고 찾게 되신다면 그 며느리분한테는 잘해주시고요. 저는 이만 가볼게요. 여기 있는 것도 싫어서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저를 잡으려는 듯 간절한 손길과 또 뒤에서 저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뭔가 말끔히 정리되는 기분이었습니다. 남자친구가 너무 좋았지만 그래도 상황이 이 지경이 되니 한꺼번에 그 마음마저 정리가 되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저희 부모님에게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대충 설명했습니다. 오늘 제가 그 집에 인사를 가는 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대충이라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집에 들어가니 잔뜩 기대하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거든요. 상황을 설명하자 부모님은 당연히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그런 집안이랑은 안 엮이는 게 좋지. 그리고 결국은 그 가족들한테 물들게 되어 있어. 이런 이야기를 들은 이상 네가 좋다고 나중에 마음을 바꿔도 나는 절대 반대다. 뭐 마음을 바꿀 리도 없지만 아빠는 그렇게 완강하게 말씀하시긴 하더군요. 그렇게 제 결혼은 파토가 났습니다. 물론 그게 끝이 아니기는 해요. 남자친구와 한 번 더 만나서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날 우리 가족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너무 잘 알아서 나는 너를 잡을 수도 없다. 세상에는 우리 집 식구들 같은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니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길 바랄게. 남자친구는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의 행복만은 빌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저를 한번 찾아왔어요. 아무리 생각하고 또 해도 저의 조건이 너무나 아까웠던 모양이더라고요. 친구가 나중에 말해줬는데 아마 그 사람들은 당첨된 로또를 눈앞에서 빼앗긴 기분일 거라고, 그런 건 정말 사람을 미치게 한다고 그러더군요. 정확하게는 몰라도 대충 어떤 기분일지 알 것 같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미안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줄 수 없을까? 평생 우리 안 보고 살아도 괜찮아요. 그치, 엄마? 그럼 나는 다 괜찮아요. 그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렇게 사정사정하는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미 본 모습을 다 봐서 그런가? 저는 이제 오빠에 대한 마음도 없어졌거든요. 그리고 이미 저는 저희 부모님께 다 말했고, 아빠가 제가 한다고 해도 절대 반대한다고도 하셨고요. 뭐 제가 한다고 하지도 않을 테지만요. 포기를 모르고 징징거리는 두 사람에게 단호한 얼굴로 결론을 말했습니다. 제가 오빠랑 결혼을 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까 두 분도 이미 날아간 거에 이렇게 힘쓰지 마시고 다른 좋은 며느리감 알아보세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제 조건을 알아버린 이상 그들의 눈에 차는 며느리감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나서 남자친구를 통해 들을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뒤로 알아누웠고 남자친구의 여동생도 자신에게 저를 붙잡으라며 엄청나게 닥달한다고 말입니다. 아마 그 두 사람은 평생을 당첨되었다가 눈앞에서 본인들이 스스로 날려버린 로또를 생각하며 괴로워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무슨 조건의 며느리감을 봐도 제가 생각이 날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보다 좋은 조건의 며느리감을 찾을 수 없을 테니까요. 요즘은 예전에 비해 많이 없어지긴 했지만 자기 자식들이 이룬 것들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그 자식들의 인생에 관여하는 부모님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럴수록 자식이 더더욱 불행해지는 건데 본인들의 생각이 맞다고 여기며 사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은 자식들은 자식들 개개인의 삶과 생각이 있고 또 스스로 결정을 지을 수 있는 어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부모라고 하더라도 자식의 인생에 그렇게까지 깊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직업만으로 그리고 그 직업에 대해 스스로가 생각하고 있는 편견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도 절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언젠가 그들이 그랬던 것처럼 큰 코 다칠 수도 있는 일이에요. 너는 정말 조상신이 도운 거야.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 결혼은 가족들도 봐야 하는 거라고. 그때는 들은 척도 안 하더니. 내가 겪어보니까 니들 말이 다 맞더라고. 결국 결혼은 집안이랑 집안이 합쳐지는 건데 내가 너무 생각이 짧았어. 인생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그래, 좋은 사람 또 만날 거니까 이런 일 겪었다고 사람 만날 생각하지 말거나 그러면 안 돼. 알겠지? 니들도 우리 엄마 아빠랑 똑같은 말을 하냐? 저희 엄마와 아빠가 딱 그렇게 걱정하고 계시거든요. 안 그래도 별 결혼 생활 없어 보이는 딸, 괜찮은 남자 찾아서 결혼하나 싶었는데 또 이런 문제로 결혼을 못하게 되었으니 다시 결혼 생각이 없어진 건 아닌가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런 걸로 비혼 선언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러면 다행이고. 물론 더 신중하고 고민이 깊어지긴 했습니다. 결혼을 쉽게 생각했던 것 같다는 반성도 조금 했고 말이죠. 그렇다고 이번 일로 절대 결혼하지 않겠다거나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거나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었어요. 좋은 사람이 생기면 그건 그때 다시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그 뒤로도 포기를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 같기는 했습니다. 저희 집안 이야기를 물어보고 다니다가 제 친구의 지인에게 그 말이 흘러들어가 제 귀에까지 들어왔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 집 아줌마 정말 어지간히 네가 아깝긴 한가 보더라. 너희 집 재산 이야기를 물어보고 다니다가 듣고서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던데? 얼마나 아깝겠어. 아마 꿈에도 나올걸. 그치. 너희 집 정도 되는 집이랑 사돈 맺을 걸 생각하면 죽을 때까지 못 잊지.
정말 얼마나 큰 복을 차버린 거야. 심지어 얘네 부모님까지 다 두 팔 벌려 환영이었는데. 그리고 친구들의 말은 정말이 될 겁니다. 잠깐 본 게 전부이지만 그 사람들은 그럴 것 같았어요. 더군다나 아들의 결혼으로 한 몫을 잡아보려는 심보가 제 눈에도 보였으니 말이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으시는 분들이 어떻게 들으셨을지는 모르겠네요. 제가 이곳에 사연을 쓸 수 있었던 건 저도 어느 정도 마음의 정리가 끝났고 또 상처가 치유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정말 깊은 상처는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 시기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도 이곳에 사연을 쓰면서 그간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복기하고 혹시나 다음번에도 비슷한 실수를 하지 말자는 다짐을 위해서인 것도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요. 다음에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와 아빠는 요즘도 계속해서 제 눈치를 조금 보고 계세요. 아무래도 둘이 서로 싫어서 헤어진 게 아니다 보니 제가 마음의 정리를 덜한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엄마 아빠를 위해서 더 웃는 모습을 자주 보여드리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리고 조만간 아빠가 시간이 나면 다 같이 가족여행도 가볼까 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들이 무시했던 비서일도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이 되면 본격적으로 경영 수업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희 아빠는 자식이라고 무조건 물려준다 그런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제가 정말 열심히 해야 하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곧 제가 겪었던 이 일이 언제 있었던 일인가 싶어지는 날도 오겠죠. 물론 그들은 아니겠지만요. 저는 이제 그만 사연을 줄이겠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 모르겠네요. 제가 글재주가 좋은 편이 아니라서 이야기가 잘 전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재밌게 들으셨으면 그렇다고 댓글 한 번만 남겨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다가 얘기할 것도 없고 최근 우울증도 심해져. 이러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할까봐 동아줄이라도 붙잡는 심정으로 여기에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경기도 남양주에 살고 있고 37세 김소연이라고 하고요. 현재 외주게임 회사 작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남편과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일단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같은 직종에서 만나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일을 같이 하다 사이가 발전되었는데 연애할 때나 결혼할 때나 변함없이 제게 따뜻하고 자상한 사람입니다. 평소 성격은 주변 사람들이 다가가기 어려워할 정도로 까칠하고 무뚝뚝한 편인데 저한테만큼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연애할 때도 지금도 남편을 많이 의지하고 남편에게 많이 기대고 있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전에도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소심한 성격 탓에 하고 싶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아이들 사이에서도 자주 왕따를 당하고 하다 보니 자존감이 낮아졌더라고요. 어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해서도 지나친 직장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동료가 제게 업무를 떠맡겨도 가만히 받고만 있고 그러다 보니 속으로 화가 나고 우울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업무를 하다가 가슴이 꽉 짓눌린 것 같은 답답한 증상이 생겨 동네 내과를 찾아갔더니 저보고 한번 정신과를 방문해보라고 권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과에 갔더니 조금 더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지만 지금으로선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있는 것 같다며 약을 처방해 주셨어요. 우울증이요? 검사 결과 우울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오셨어요. 아무래도 상담이 계속 필요할 듯해요. 다음 주 예약 언제로 잡아드릴까요? 처음으로 정신과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한 것 같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 하다 보니 제가 왜 이런 사람이 됐는지 조금은 알 것 같더라고요. 그 뒤로부터 저는 계속 하루에 꼬박꼬박 적지 않은 양의 약들을 먹기 시작했고 조금씩 불안이나 가슴 통증이 개선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어렸을 때처럼 직장에서 또 한 번 안 좋은 일을 겪었습니다. 소연 씨, 이거 일 똑바로 못해? 아니 어떻게 된 게 경력을 그리 쌓았는데도 우리 회사 일은 이 모양으로 해? 회사가 만만해?
회사가 자기 월급 기부해주는 곳인지 알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일하라고. 내가 이 말 한두 번 하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신 실수 없이 할게요. 맨날 그 소리 듣기 지겨워 죽겠네. 이거 오늘 내로 다 마무리해놔. 그래야 퇴근할 수 있을 테니까. 지금 소연 씨 때문에 나까지 퇴근 못하고 있잖아. 이상한 상사를 만나 저는 작은 실수에도 엄청난 책임을 묻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는 너무 심각한 스트레스로 이어져 공황이 생겨버렸어요. 지하철도 탈 수 없었고 버스도 탈 수 없었고 하다못해 집에 돌아와서도 갑자기 숨이 갑갑해지는 걸 느껴 입안에 약을 가득 털어넣어야 잠에 들 수 있었어요. 그때 만난 사람이 저의 남편이었어요. 어쩔 수 없이 돈은 벌어야 해서 외주로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제가 쓰는 작업물들을 항상 너무 좋게 봐주더라고요. 소연 씨, 이 대사 참 좋다. 캐릭터 설정도 잘 잡았네요. 우리 유저들이 좋아하겠는데? 정말요? 저 그냥 기 살려주려고 하신 말이죠. 아니에요. 정말로 소연 씨 덕분에 우리 실적이 많이 올랐어요. 이번 달 소연 씨가 실적으로 1등인데 자신감 조금만 더 가져봐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남편은 제게 칭찬도 많이 해주었고 고생했단 말도 해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우울증과 공황 증세가 있다는 걸 털어놓았을 때 글 쓸 때 무리하지 말라면서 저를 많이 편안하게 만들어줬어요. 처음엔 동료이고 같은 일을 하다 보니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배려를 해주나 보다 생각했는데 남편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게 다가왔어요. 그렇게 저희는 연애를 시작했고 결혼까지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신혼은 너무나 달콤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시댁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막말을 잘하시는 분이었어요. 다른 사람이 이 말에 대해 어떻게 들을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하시는 분이셨어요. 제가 시집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감이라는 단어였어요. 제가 조금이라도 어머님 의견에 반대하면 네가 뭐라고 나서냐는 식으로 말씀하셨고 직접적으로 그 단어를 쓰시기도 했어요. 한 번은 어버이날이었어요. 저기 여보, 나 몸이 안 좋아서 당신만 갔다 오면 안 될까? 당신 몸이 안 좋아? 그럼 갔다 올 테니 몸 좀 잘 살피고 있어. 그런데 불현듯 시댁에서 전화가 한 통 왔습니다. 너 결혼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시댁에 안 들릴 생각을 하니? 꾀병 부리는 거 내가 모를 줄 아니? 어쩜 벌써부터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야? 그때 전 정말로 몸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피로했고 목도 잔뜩 쉬어있는 상태였죠. 말하는 것조차 버거웠던 때 이런 소리를 듣고 있자니 더 몸이 아파오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약봉지라도 보여드릴까요? 저 병원 갔다 와서 지금 누워있어요. 꾀병 부리는 거 아니에요. 참나 기가 막혀서 원. 그래, 약봉지 어디 사진 찍어 보내봐라. 제가 그렇게 약봉지를 찍어 보내자 어머니는 그제야 아무 말이 없더라고요. 최소한 저한테 사과는 해주실 줄 알았는데 말이죠. 남편은 저 대신 그런 시댁에 대항하듯 나서주긴 하였지만 전 남편과 이혼하라는 말이 무서워 남편 몰래 시어머니가 오라 하면 오고 가라면 갔어요. 시어머니가 절 부르시는 건 대개 일을 시키기 위해서였지만 군말 없이 그걸 다 했어요. 저한텐 남편이 세상 전부였고 이 가정이 너무 소중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어리숙했던 건지 결혼이라는 게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뻐하면 다 좋게 해결될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요. 한번 시댁이라는 문제에 발동이 걸리니까 결혼 생활 자체도 불행하게 느껴졌어요. 얘야, 너 청소 꼼꼼히 안 하니? 아니 냉장고에 뭔 먼지가 이리 잔뜩 껴있는 거야? 이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은 다 먹어. 어머님, 제가 요즘 바빠서 신경 쓰지 못했어요. 저희가 분리수거하는 날이 이번 주 금요일이어서
그날 버리고 처리할 예정이었어요. 아니, 쓰레기 처리하는데 무슨 날이 필요하니? 당장 이거 버리고 깨끗하게 정리해라. 아니, 오랜만에 들렸건만 어째 집꼬라지가. 아이고, 알만하구나, 알만해. 너 우리 제식이 밥은 잘해 먹이는 거니? 청소가 이 모양인데 밥은 어련히 잘 차렸을까? 사다 먹는 음식 우리 제식이는 아주 안 좋아하는데 여기 보니 포장지가 가득하네. 내가 말한 건 대체 뭘로 듣는 거니? 꼬박꼬박 음식은 그때 지은 따뜻한 밥으로 웬만하면 냉장고에 찬밥 쌓아두지 말고 하라고 그리 말했거늘.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게야 없는 게야? 이건 시부모가 아니라 거의 감시자였죠. 제가 한마디 답변하려 하면 그걸 막고선 꿋꿋이 자기 말을 다 해야 직성이 풀리셨기에 말할 기회조차 주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도 같이 일을 하는 입장... 네 말은 듣고 싶지 않다. 그놈의 맨날 변명, 핑계, 듣기도 싫어. 내가 말했잖니. 내 아들은 따뜻한 밥 좋아하고 집에서 차려주는 밥 좋아한다고. 걘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군것질도 안 했던 애야. 근데 그런 애가 너랑 살면서 매일 밖에서 밥을 먹고 오는데 퍽이나 일이 잘 되겠다, 어? 아무래도 요즘 스트레스 많아 머리도 빠지는 것 같던데 그러면 네가 알아서 찌깍찌깍 눈치 있게 움직여야지. 남편 뒷바라지는 제대로 못해줄 망정 음식을 사 먹고 댕겨? 어머님, 저는 일 안 하나요? 저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밥 같은 경우는 시간이 되면 차려 먹겠지만 요즘은 워낙에 둘 다 바쁘다 보니 밥 차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차려 먹는 밥보다 사다 먹는 게 더 저렴하기도 하고요. 이것 보게 아주 꼬박꼬박 말대꾸를. 너 그 말대꾸 하는 거 어디서 배웠어? 어? 네 엄마가 그리 가르치든? 제게 삿대질하며 인간성의 바닥을 보여줬던 시어머니는 그날 잔뜩 훈계를 늘여놓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전 도저히 참지 못하고 남편에게 울면서 오늘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어요. 뭐? 엄마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해서 다신 그런 말 하지 말도록 할게. 괜히 우리 엄마 때문에 상처받게 해서 미안해. 나도 우리 엄마가 이런 시어머니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 남편도 무척 피로감을 느꼈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막말을 쏟아내는데 사실 자식으로서 당황스럽기도 하잖아요. 남편은 정말 몰랐던 건지 수차례 미안하단 말을 하곤 그 길로 시댁으로 가 한바탕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실수였을까요? 다음 날 생전 연락이 오지 않던 신우에게서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일하느라 받지 못해 급하게 전화를 걸었는데 신우이는 받자마자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기 언니, 이거 좀 너무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어제 엄마 집에 있다가 말을 몇 마디 주워 듣게 됐는데요. 아니, 우리 엄마가 오빠 안쓰러워서 몇 마디 좀 한 걸 가지고 그걸 고세 오빠한테 일러 바쳐요? 언니는 할 줄 아는 게 이러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언니를 좋게 좋게 보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네요. 오늘 당장 시댁으로 오세요. 당장! 황당하게도 전화는 그렇게 툭 끊겼어요. 모녀가 둘 다 자기 할 말 끝나면 전화 끊는 버릇은 똑같더군요. 정말 아주 가지가지였어요. 저는 남편에게 대강 상황을 설명하고 그날 시댁으로 향했어요. 남편도 그랬고 저도 이날 시댁에서 단단히 한마디 할 생각이었어요. 그래, 너 잘 왔다. 내가 안 그래도 한마디 하려 했는데 너 내 아들한테 일러 바쳐서 네 시임이랑 멀어지게 하니까 속이 좀 풀리든? 네가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원체 화목했던 집안에서 금이 가고 불화가 생기는 거 아니야. 내가 너 없는 집 딸이고 고작 무슨 작가 나발랭이고 월급도 보잘것없는 애라 해도 다 이해했다. 우리 제식이야 사실 어디 내놔도 모양 빠지지 않고 대기업 다니는 애이지만 그래도 여자가 부족해야 내 아들을 우러러 볼 것 같아 허락한 거라고. 근데 뒤에서 내 아들 조종하면서 이간질이나 시켜? 저 이간질한 적 없고 조종한 적 없습니다, 어머님. 어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전달한 것뿐이에요. 뭐라고?
얘 봐, 또 말 대꾸하네. 엄마, 내가 그래서 그랬잖아. 내가 며느리 기는 초장에 잡아야 하는 거라고. 엄마가 풀어주니까 언니가 저러는 거 아니야. 이번엔 시누이까지 가관이었어요. 나서서 저를 대놓고 모욕을 하는데 얼마나 제가 만만하면 저럴까 싶더군요. 남편은 이 상황에 이미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제가 뭐라 덧붙이기도 전 선언해버렸어요. 어머니, 계속 제 아내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실 거면 저 더 이상 여기 아내 데리고 올 수 없습니다. 저도 어머니 연락 받을 수 없고요. 뭐? 그게 무슨 말이니, 제시가? 어머니와의 인연 끊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어머니가 이렇게 이 사람 볼 때마다 구박하는데 제가 대체 무슨 낯으로 이 사람을 데리고 명절에 올 수 있겠습니까? 오빠, 미쳤어? 신우이는 남편의 선언에 다시 또 하이톤의 목소리로 소리를 꽥 질렀고 이에 시아버지까지 나서기 시작했어요. 아니, 네 엄마가 무슨 잘못된 말 한 것도 아니고 며느리 교육 좀 시킨 건데 그걸 가지고 이리 부모한테 막 굴러? 너 예의를 뭘로 배운 게야? 결국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 시아버지에게 인사를 드리곤 그 길로 나와버렸어요. 한번 세게 이런 일이 있어서일까요? 그 다음부터 시누이도 시어머니도 조금은 제게 연락하는 걸 꺼려 하더라고요. 저야 마음이 편했죠. 그런 못된 시댁 사람들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날들 가운데 제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 생겨버렸어요. 아이가 생긴 거예요. 남편도 저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원하던 아이였기에 저희는 기쁨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바람처럼 꿈결처럼 비처럼 찾아온 아이 덕분에 저는 다시금 기운을 차렸어요. 고슴도치의 가시가 접혀들 듯 날카롭고 우울했던 마음도 접혀졌고 온 정신이 태어날 아이에게만 집중되었어요. 길을 가다가 조그마한 아이 신발이나 진열대에 걸려있는 아기의 옷만 봐도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고 우리 아기에게 입힐 생각하니 마음이 솜사탕처럼 따뜻하게 부풀어 올랐어요. 남편은 아이가 생긴 것도 기뻐했지만 제가 다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본인이 더 안도했고 행복해했어요. 저희는 그렇게 세상에 다시 누리지 못할 기쁨을 만끽하며 다시 안정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하루하루 흘러가던 와중 공고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세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아이가 유산된 거였어요. 여보, 어떡해? 왜? 무슨 일이야? 나 유산한 것 같아. 어떡하면 좋아? 유산을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정말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단순히 고통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너무나 공허해서 그 어떤 것도 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죠. 그저 하루 종일 벽만 보고 멍하니 앉아있게 되고 그 어떤 것도 들리지가 않아요. 또 저는 실제로 몸이 많이 아팠어요. 소피 수술하고 난 후 별로 통증을 못 느끼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유산도 출산한 것처럼 몸이 아프다고 해요. 그래서 몸조리를 잘 해줘야 하죠. 저 역시 스트레스가 커 위에까지 토해낼 정도로 힘들어 엄마가 지어주신 보약을 먹곤 했는데요. 그런데 더 힘들었던 건 시댁의 반응이었어요. 갑자기 시어머니께서 제게 시아버지의 생일에 친구분들이 놀러 오신다며 저보고 생일상을 차리라 전화가 오신 겁니다. 생일상이요? 그래, 네 손이 필요하구나. 네가 와서 좀 도와줘야겠다. 시부모님의 댁은 여기서 1시간은 걸려서 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그분들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저에게 전화가 온 것이었죠. 다른 때였으면 그냥 군말 없이 갔겠지만 저는 시어머니께 제가 처한 상황을 말씀드리며 못 간다고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시아버지 생일상인데
네가 이걸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하니? 잠시만 있다 가면 되는 것을. 그것도 택시 타면 요 금방인 것을 말이야. 어머님, 저 유산하고서 지금 몸조리 중인 거 아시잖아요. 그런데 다음 말을 들은 순간 전 너무 기가 막혀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 낳은 것도 아니고 고작 유산 한 번 한 것 가지고 그리 수선을 떨어야 하는 게냐? 며칠 집에서 좀 쉬다가 나오면 되지. 너 그 정도로 아프다 하면 아주 대한민국 여자들은 다 죽겠다 죽겠어. 그분들의 행동과 말이 너무 비상식적이라 저는 그냥 너무 얼떨해졌고 곧바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근데 엄마가 전화기 넘어 들려오는 시어머니 목소리를 들었는지 아니 미친 노인네 아니냐며 난리가 난 거예요. 엄마는 저보다 더 울면서 일을 속상해하셨고 저도 마음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퇴근한 남편에게 이 일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며 시댁에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니 가뜩이나 애도 힘든데 거기다가 무슨 얼어 죽을 생일상이에요? 다른 며느리 시키면 되잖아요. 아버지 매일 용돈 주시는 며느리들 있잖아요. 그 며느리들 다 어디 가고 소연이를 찾아요? 정말 나이 먹고 왜 그러세요? 채통 좀 지키면서 사세요. 제발 좀요. 너 말이면 다냐? 내가 무슨 하루 종일 상차리래? 좀만 있다 가라고 했잖아. 이놈의 자식이 키워놨더니 애비한테 하는 말버릇하고는. 내가 니놈 이런 말 들으려고 젊었을 적에 허리 부러져라 일한 줄 알아? 남편은 원래도 아버지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 시아버지께서 남편이 조금만 뭘 잘못해도 그렇게 손찌검을 했다고 해요. 구둣발로 몽둥이로 손에 잡히는 대로 때렸고 남편은 시아버지를 피하기 위해 변소의 산속에 숨어 있었다 해요. 그리고 그런 아버지가 너무 싫어 자기는 절대 저런 부모가 안 될 거라고 생각했다 해요. 그 일은 남편에게 깊은 상처가 되었고 그래서 남편은 지금까지도 시아버지와는 대면대면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제 일이 겹치니까 남편이 더 폭발한 거예요. 남편은 한 번만 더 제게 생일상 차리라는 전화하시면 연을 끊을 거라는 엄포를 놓곤 전화를 끊었어요. 두 사람이 고성을 높이니 옆에서 저는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흘러간 건 아닐까 걱정도 되고 불안해졌어요. 하지만 그땐 저 역시 마음도 몸도 만신창이었던지라 신경 쓸 수 있는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가 남편의 위로도 귓등으로 흘러넘긴 채 그저 몸을 웅크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에도 저는 정신과 약만 먹으며 하루하루 연명하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게 뭐든 해주려고 했어요. 예쁜 옷도 사주려 하고 드라이브를 하며 꽃구경도 다니고 연애할 때 갔던 바닷가도 다시 갔어요. 저는 그곳에서 시원한 바람도 느끼고 예쁜 꽃들도 보면서 우울감과 피로감을 잊어갔어요. 그리고 그 온기 속에서 다시금 상처가 회복되어 가는 걸 느꼈어요. 덕분에 무사히 우울함을 딛고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게 괜찮아졌다고 생각할 때쯤 천사가 또 찾아왔어요. 저번에 고통이 너무나 컸기에 이번엔 건강한 천사이길 바랬어요. 유산이 2개월에서 3개월 안에 일어난다는 걸 알고 있었기에 커피도 손에 대지 않고 조금이라도 무리가 가는 운동도 하지 않고 수시로 임신 테스트기와 열 체크를 하며 아이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한 모든 애를 썼어요.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게 모든 게 잘 될 테니 불안해하지 말라며 절 안심시켰고 혹여라도 제가 불안해할까봐 밤마다 저를 꼭 껴안고 잠들어줬어요. 정말 온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 태어날 생명을 지키려는 느낌이었습니다. 전 유산이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조금씩 안정감을 찾아갔고요. 하지만 저희 시댁은 제가 두 번째 애를 가졌다는 소식에도 축하한다는 한마디 말만 툭 내뱉을 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어요. 그러던 중 신우이가 제게 전화가 걸려왔더군요. 언니,
언니도 아시다시피 우리 집이 언니랑 지금 감정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이해하세요. 오빠도 언니 편만 들고 그러니 엄마가 화날 만도 하죠. 아빠도 저번 생일상 안 차려준 일로 단단히 화가 나 계시고요. 이럴 때 언니가 좀 현명하게 대처해주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말인데 2주 후에 김장김치를 담가요. 그날 와요. 저도 올 거고 집안 식구들 다 오는 자리니 언니도 참석하는 게 좋겠어요. 솔직히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김장김치요? 아가씨 무리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임신 초기이고 한번 유산 경험이 있어 조심해야 할 듯 싶어요. 대신 김칫값 넉넉히 보내고 남편 보낼게요. 고생시켜서 미안해요. 여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선이라 생각했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있었던 시기에 시부모님도 당연히 이해해 주리라 믿었고요. 그런데 제 말이 끝나자마자 갑자기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더군요. 예, 너 우리 집안이라 한번 틀어진 이후로 영 집안 행사엔 고개를 안 비추는 거 알고 있니? 이럴 때 와서 도와주고 그래야 그나마 미움 덜 받는 며느리 되는 거 아니겠어? 근데 전번 날에도 그러더만 꼭 유산 핑계를 대면서 이래야 하는 거냐? 아, 넌 정말 시애미를 뭘로 보는 거야? 네 시아버지 너에게 화 많이 났다. 근데도 이런 일을 만들고 싶은 게야? 왜 넌 갈등을 못 만들어 안달이니? 어머님, 죄송하지만 제가 갈등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이 시기에 무리하게 김장 같은 거 하면 혹시나 또 유산될까 봐 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래, 너 잘났다. 아, 네 마음대로 해라. 어디 우리가 하라는 대로 네가 어디 쉽게 따라본 적 있는 애니? 유산 경험이 있는 걸 알고 조심하고 있단 걸 알면서도 뒤이어 하신 말씀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질 않더라고요. 참, 이런 말 못하지만 정말 그분들은 어른이라 할 수 없는 분들이었죠. 하지만 전 일부러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저희의 아이에게만 집중했어요. 물론 화가 났고 인간적인 감정으론 시댁의 당장이라도 쳐들어가 소리를 지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이 목소리를 듣고 있을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미움도 잠시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달이 거의 다 되어갈 무렵 저는 조금 안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겐 왜 늘 이런 일만 찾아오는 걸까요? 세상 가장 들뜬 저희에게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날은 갑자기 소나기가 미친 듯이 퍼붓듯 노는 날이었어요. 오랜만에 동네 마트로 장을 보기 위해 외출을 한 날이었어요.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횡단보도 앞에 서 있었는데 외제차 한 대가 이쪽으로 오더군요. 마침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당연히 횡단보도를 건넜고요. 그런데 차는 횡단보도를 걷는 절 못 본 건지 속도를 줄이지 않고 그대로 달려오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 손에 있던 짐을 떨어뜨렸고 바닥으로 엎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끔찍한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눈을 뜨니 응급실이었고 저는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나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몸보다 더 견디기 힘들었던 건 소중한 천사가 하늘로 날아갔다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혼절을 해버렸어요. 나중에 들으니 저를 친 운전자는 졸음운전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돈으로 다 보상하겠다 했지만 제겐 그깟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의 실수 하나 때문에 제 세상이자 보물이었던 귀한 생명이 죽은 거였어요. 저는 다시 동굴 속으로 빠져들려 했습니다. 저는 매일을 눈물로 보냈어요. 다리뼈도 붓고 외상은 모두 치유되었지만 보이지 않는 마음은 치유되지 못했어요. 남편도 엄마도 옆에서 절 돌봐주며 괜찮다고 위로해 주었지만 와닿지가 않았어요. 마치 세상이 절 작정하고 몰아내려는 듯 보였어요. 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허우적거려야 하고요. 도저히 정신을 차리고 싶어도 차릴 수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병문안이라는 명목으로 병원을 오긴 했지만 고개만 빼꼼 내밀곤 괜찮냐는 인사 몇 마디 하더니 사라져버리셨어요. 하지만 차라리 그렇게 가셨으면 좋았을걸. 저는 복도로 잠시 나간 사이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나눈 대화를 듣고야 말았습니다. 아니,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했다고요? 아이, 겉보다 걔는 왜 대체 그 밤에 외출한 거래요? 우리한텐 김장김치도 못 담그러 온다고 하더니 산책하다가 그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 조심 좀 하지. 아유, 칠칠치 못하게. 아유, 당신 목소리 좀 낮춰. 누가 듣겠어. 들으라 해요. 아니, 우리 손주 잃은 것도 화딱지나 죽겠는데 내가 못할 말이 어딨어요?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째지듯 울려 퍼지는데 그만 그때 시어머니와 제 눈이 공중에서 마주치고 말았어요. 시어머니는 못 볼 걸 본 듯 허둥지둥거리셨고 시아버지 얼굴도 새하얘지셨어요. 그런데 저만 그 얘기를 들은 건 아닌 모양이에요. 뒤에서 듣고 있던 엄마가 시어머니에게가 머리채를 휘어잡아버리신 거죠. 뭐라고? 이 옆편네가 말이면 탄 줄 알아? 칠칠치 못하다고? 당신 그게 지금 우리 애한테 할 말이야? 놓고 얘기해요. 놓고! 병원 복도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엄마는 화를 주체하지 못하셨고 시어머니는 놔달라고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병원 직원들이와 엄마를 말린 끝에 겨우 싸움이 끝났는데요. 그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저희 엄마에게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고 계셨고 뒤이어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남편은 완전히 인연을 끊겠다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정도 쉬면서 몸을 회복했을 때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을 찾아와 무릎을 꿇고 제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그리고선 얘야, 이놈이 정말 우리랑 인연을 끊을 모양이다. 내가 사과하마. 그러니 마음 풀고 제발 좀 용서해다오.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그렇게까지 울며 사과를 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저도 막상 눈물을 보자 마음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었고요. 시어머니는 그날 이후에도 남편이 없을 때마다 저희 집을 방문하셔선 없던 일로 해달라고 졸라댔습니다. 어머니, 제발 이러지 마세요. 왜 못할 말 다 내뱉으시고 지금 와서 이러시는 거예요? 용서는 바라지도 않으마. 그냥 내 아들 얼굴만 보고 살게 해다오. 시어머니의 끈질긴 부탁은 반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저는 항복하다시피 남편에게 이제 그만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도 화가 안 풀린 건 아니지만 나중에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 될 사람들이니 표면적으로라도 그냥 1년에 한두 번만 얼굴 보며 지내자. 제 말에 남편은 한숨을 푹 쉬었고 저에게 미안하단 말을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시어머니의 관계가 간신히 봉합이 되었을 무렵일까요? 네, 어머니. 아가, 잤니? 시어머니는 오랜만에 전화를 걸어 다정한 목소리로 제게 말하시더라고요. 웬일로 전화를 했을까 싶었는데 그 순간 달력에 봤던 한 글자가 떠올랐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물스물 올라왔죠. 아니요, 좀 쉬고 있었어요. 몸은 좀 어떠니? 몸은 다 나아서 괜찮아요. 그래, 상심이 클 텐데 몸조리 해야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언제 한번 찾아뵐게요. 그래, 더 좋은 일이 있으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더 좋은 선물을 주려고 그러신 게야. 그런데 내일이 내 생일인 건 알지? 그래서 집으로 사람들을 좀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나 혼자 이 많은 음식을 도저히 못하겠구나. 내가 몇 년 전에 허리 수술 받았잖니. 네가 혹시 좀 도와줄 순 없겠니? 너 힘들까봐 딸도 불렀어. 많이 안 해도 되고 그냥 요기할 거리 몇 가지만 하면 돼.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뿜어 버렸어요. 참으려 했는데 어떤 한계점을 넘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일단 알았다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아직 어머니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왜 내가 이런 생일 준비를 해줘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죠. 허나 계속 문자며 전화며 졸라대는 시어머니를 어찌할 수가 없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가겠다 했죠. 저는 정말로 부엌에가 음식을 하나하나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김치찌개, 계란말이, 샐러드, 양념게장, 햄 야채볶음, 잡채 갈비찜. 여기까지만 음식을 만드는데도 아침부터 밤까지 걸리더라고요. 나중엔 손이 저려 파스를 부채 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와 난장판이 된 부엌을 보고 왜 이렇게 음식을 많이 만들었냐 물었지만 전 별 대답 없이 그냥 만들어 보았다 하곤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그날 밤 단 한숨도 자지 못하고 어제 만든 음식들을 가지고 택시를 타고 시어머니 집 앞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활짝 웃으며 반겨주시더군요. 왔니, 아가? 오느라 고생이 많았구나. 어머니는 제 손을 덥석 잡고 부비며 집 안으로 이끌었어요. 저는 그 손을 치우고 싶었지만 일단 꾹 참았죠. 시아버지는 저를 보더니 감정이 섞인 표정으로 드디어 시어머니 생일에 왔냐며 한 소리를 얹으셨고요. 저는 그런 시아버지의 소리는 귓등으로 흘리곤 곧장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엔 이미 음식 냄새가 폴폴 풍기고 있었어요. 제가 음식을 해온단 말 때문이었는지 시어머니는 별로 많이 음식을 준비하지 않으셨어요. 장조림, 오징어채, 멸치볶음 정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니 말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가씨는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유, 얘야. 걘 일하는 애잖아. 너야 집에 있는 애고. 하도 자기 바쁘다고 하길래 오지 말라고 했다.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가 집에 있고 싶어 있게 된 게 아니었잖아요. 유산을 하고 교통사고를 당한 다음 마음이 힘들어 집에 있게 된 건데 어머니는 저를 그저 집에 있는 사람으로 취급하시더라고요. 그래도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음식은 다 준비했으니 여기 반찬만 놓으면 된다. 어디 보자. 가져온 음식들 맛 좀 봐야겠다. 어딘지 좀 멍한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자 남편은 평소보다 높아진 목소리로 물었어요. 설마 시댁에 간 거냐고. 전 맞다고 했죠. 그러자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어머니를 바꿔달라 하더라고요. 하지만 전 남편에게 괜찮다고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언제나 제 편을 들어준 남편이었고 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남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제가 해결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을 다독이고 난 뒤 전화를 끊고선 파스 붙인 손으로 음식을 또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해온 음식들을 다시 굽고 전을 부치고 튀기고 그 사이 시어머니는 옛날 버릇이 또 튀어나온 건지 잔소리를 계속 해댔어요. 아니 얘 이거 너무 짜지 않니? 내 친구들은 이렇게 짠 거 못 먹어. 간장을 적당히 넣었어야지. 아이고 이거 저는 다시 구워라. 모양이 이게 뭐니? 명색이 시애미 생일인데 좀 더 정성을 발휘해야지. 그 잔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 어느새 낮 3시가 되었고 어머님 친구들이 하나둘 들어오시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친구들은 반가운 목소리로 서로 인사하고 저는 묵묵히 전을 부쳤습니다. 몇몇 어머님 친구들께서 저를 알아보시고 인사하셨지만 전 어두운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죠. 이젠 비참할 지경이 되었거든요. 어머님은 친구들이 오자 부엌은 내팽겨치고 친구들에게부터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나누기 시작했고 음식 만들기는 모조리 제 몫이 되었습니다. 친구분들이 며느리 고생시키는 거 아니냐고 도와주라 몇 마디 했지만 꿈쩍도 안 하시더라고요. 시아버지께서야 당연히 흘끗 쳐다보기만 할 뿐 손까딱도 하지 않으셨고요. 그때 전을 부치다 뜨거운 기름 한 방울이 얼굴로 튀어올랐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부엌으로 들어와 무슨 일이냐 물었죠. 기름이 튀었어요. 에이그, 조심 좀 하지. 음식 끝나가지? 네, 어머니. 얼른 상 차려라. 어머님은 마치 종을 부리듯 명령조로 제게 상을 차리라 했고, 저는 얼굴을 찬물에 씻지도 못한 채 곧바로 음식을 상에 하나하나 올려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상을 들고 부엌에 나가야 하는 순간 도저히 걸음이 안 떼어지더라고요. 어머니의 뒷담화가 들려버렸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네 며느리가 유산을 2번이나 했다고? 아니, 너 손주 그러다 못 보면 어쩌니? 그러게 말이다. 얘가 귀신이라도 쓰인 건지 뭔지 자꾸 애를 잊는데 걱정이 되어 죽겠다. 사실 요 전날 용암 무당 찾아가서 점을 봤는데 제 사주엔 애가 없고 또 나이 들면 들수록 제가 내 아들을 운도 갉아먹는다는 거야. 내가 어찌나 소름이 끼치던지.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쟤 때문에 우리 재식이 나한테 한번 대들 줄 몰랐던 재식이가 어떻게 했는지 알지? 순간 제 이성을 잡고 있던 끈이 획 끊어져 버린 느낌이 드는 겁니다. 벽을 보는데 새빨간 분노가 안에서부터 치솟아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분노는 저를 태우고 제가 있는 곳을 모두 태울 듯 활활 타올라갔습니다. 저는 벌떡 일어나 그대로 지금까지 만든 모든 전들과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갖다 붓기 시작했습니다. 게장, 전, 갈비찜, 멸치들, 이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이 되어 쓰레기통에 넣어져 하나로 섞이는 걸 보자 쾌감이 들어요. 저는 계속해서 그릇에 있는 음식들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그때 물을 달라 하시러 온 어머님 친구분이 이걸 보시고 너무 놀라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어머니와 친구들은 다급히 부엌으로 뛰어들어오셨어요. 너, 지금 이게 뭐하는... 어머님은 얼굴이 새빨개지셔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담긴 어머니의 그 당황스러운 모습을 보자니 은근히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제게 온갖 상처와 모욕을 준 사람에게 제대로 복수를 한 기분이었달까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말 한마디만 남기고 앞치마를 벗어 제 가방과 지갑을 챙겼습니다. 그때 잠깐 주무시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와선 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시아버지의 엄숙한 목소리에 시어머님은 부들부들 떠는 몸을 가누지 못하고 말씀하셨어요. 얘가 글쎄 음식을... 이 못된 게, 내 아들 등쳐먹고 사는 이 못된 게! 등쳐먹고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콕 쑤셨습니다. 저는 가던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말씀 가려하세요. 너 지금 애 떨어진 거 화풀이라도 하는 거니? 그게 우리 탓이야? 어디서 감히 이런 못돼 먹은 짓을 해? 네 부모한테 그것밖에 못 배웠어? 이게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시어머니한테 감히... 내가 며느리한테 생일상 한번 못 봤니? 아주 죽어야겠구나. 죽어야겠어. 내가 너무 오래 살았어. 역시나 시어머니의 친구들은 한 소리씩 더 끼얹었어요. 어디서 그따위 예의를 배웠냐. 요즘 애들은 시댁 공경할 줄을 모른다. 하나같이 뻔한 소리들이었죠. 전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가자는 심정으로 또박또박 말을 했습니다. 저 지금까지 많이 참았어요. 어머니께선 지금껏 제 생각 감정 같은 거 단 한 번도 신경 쓰신 적이 없었어요. 저한테 뭐 부탁하시는 것도 당연하게 하셨고 다른 며느리들은 눈치 보시면서 저는 만만하니까 편하게 대하셨잖아요. 무슨 날만 되면 괜히 절 불러서 일 시키시고 김장김치 담그실 때도 저만 불러서 고생시키시고 아닌가요? 제가 만만했던 거잖아요. 전 그 말을 하고선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얼굴에 김치전 하나를 붙여드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그 놀란 얼굴을 보니 10년 묵은 갈증이 내려가는 듯 했어요. 그 후 저와 남편은 시댁과 교류 없이 아주 잘 살고 있고
시어머니는 아직까지도 저희에게 빌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은 얼마 전 건강한 아이도 출산했답니다. 시어머니는 아이 얼굴 한 번만 보게 해달라 하고 계시지만 저흰 그럴 생각이 없고요. 여러분께서도 살다 보면 시댁일로 참을 수 없을 때가 계실 거예요. 저도 옛날엔 참는 게 미덕이라 생각하고 참았지만 지금은 아니랍니다. 여러분도 모두 소중한 귀한 딸이에요. 그 순간 전 시어머니에게 김치전을 내던지며 저희 엄마 생각을 했답니다. 귀한 딸이신 여러분들께서도 아무리 시어머니 앞이라 해도 기죽지 마시고 할 말은 다 하시길 바랄게요.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 힘내세요.